안녕하세요. 고포릿입니다. 드디어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챔피언십 프리뷰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정말 끝까지 고민했어요.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지 정말 예측이 불허한 상황인데 바로 들어가 보시죠. And Steady, man, he's running scout team plays and he's running them better than they starting quarterback. So I'll tell you, man, he's a good player for us, and man, we're excited for real. 드레이크 메이가 이끄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제러 스타뎀이 이끄는 덴버 브론코스, 그들의 챔피언십 경기. 일단 라인부터 살펴보죠. 지금 패치가 5.5포인트 페일볼이시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적정한 수준 같아요. 물론 덴버가 백업 쿼터백이 경기를 나서긴 하지만 이들의 디펜스는 리그 최고의 수준이고요.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드레이크 메이가 막강한 디펜스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고전했다는 점, 더군다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원사이드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는 이 덴버의 쿼터백 제러 스타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쿼터백이 어떤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션 페이튼 감독이 과연 뭘 함께 준비했을지 예상이 가지 않는 만큼 그만큼 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이 경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패치 오펜스 대 브론코스 디펜스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패치의 오펜스는 어떤 오펜스를 선보여야 할까요? 이들이 잘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덴버 디펜스의 어디를 노려야만 할까요? 먼저 패치의 오펜스는 최근 두 경기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차저스와 텍산스 모두 강력한 디펜스였기 때문에 오펜스의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고전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텍션과 볼 시큐어리티예요. 지난 두 경기 동안 이들은 10개의 색을 허용하였고 6개의 펌블을 저질렀어요. 정규 시즌 전체 기간 동안 드레이크 메이는 8개의 펌블을 저질렀지만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6개나 저질렀다는 사실, 그들은 현재 공을 지켜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메이는 원래도 공을 오래 잡는 쿼터백이에요. 이 쿼터백의 유일한 약점이 색을 먹는다는 것이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더 뛰어난 패스러셔들을 상대하기에 그들의 오라인이 더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이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특성은 이 경기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예요. 왜냐? 지금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덴버의 디펜스는 휴스턴 텍산스와 비슷한 체급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떤 팀이 낫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둘 다 최고의 디펜스니까. 저번 주 윌 앤더슨이 윌 캠벨을 2번이나 제쳐가지고 드레이크 메이의 팔을 쳐서 펌블을 2번이나 만들어낼 거 기억하시죠? 덴버가 자랑하는 엣지러셔들 닉 보니토, 조나단 쿠퍼. 닉 보니토 또한 조시 앨런에게 저번 주 윌 앤더슨처럼 스트립색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그들의 패스러셔 스타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좀 더 파워풀하기에 윌 캠벨이 부족한 점을 그대로 공략할 수 있었던 텍산스 엣지러셔들과 반면에 좀 더 스피드와 스냅 카운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덴버의 엣지러셔들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깊게 드랍을 했을 때 앵커가 부족한 패치의 오라인들에게 있어선 덴버의 엣지러셔를 상대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싶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그나마 낫다는 거지 리그 최정상급 엣지 듀오를 상대로 과연 누가 편안할 수 있겠어요? 윌 캠벨의 러싱 블락에서의 활용성이나 그가 필드 위에서 보여주는 투지, 허슬, 분명 저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의 패싱 블락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극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덴버는 이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단순히 엣지러셔들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디펜시브 태클들, 잭 알렌, 프랭클린 마이어스, 말콤 로치, 이 미친 디펜시브 태클들은 어느 한 곳에 보호 플랜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근본적으로 텍산스의 디펜스와 이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다른 점은 바로 블리츠에 있어요.
휴스턴 텍산스는 많은 블리츠를 사용하는 팀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라인을 믿는 팀이기에 명확한 패싱 다운에서만 칼을 꺼내드는 타입이죠. 그렇지만 덴버는 벤스 조셉 코치가 미친 듯이 블리츠를 콜해요. 제로 블리츠를 시도 때도 없이 콜하고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저번 주 조시 앨런 상대로도 무리하게 제로를 콜했다가 칼릴 샤키르한테 쉬운 터치다운을 허용하기도 했잖아요. 결국 패치의 패싱 게임에 있어서 덴버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떤 보호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맨 러시 상황에서 닉 보니토를 과연 추가적인 타이트엔드나 런닝백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칩을 할 것인지, 블리츠 상황에서 어떤 프로텍션 플랜을 가진 채 드레이크 메이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지 등 그 상황에서 인사이드로 공을 보낼지 아웃사이드로 공을 보낼지 조시 맥다니엘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패치가 이걸 쉽게 해결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규 시즌 스케줄이 쉬웠다라는 것은 이번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더 명백해졌기 때문이에요. 상대 디펜스의 레벨이 정규 시즌과는 달라지자 드레이크 메이는 더 이상 MVP가 아니게 되었어요. 물론 메이를 위해서 오펜스가 짧게 패스를 뿌리자, 무언가 딩크앤덩크 타입의 오펜스를 펼치자 할 수도 있어요. 조시 맥다니엘스는 그런 걸 톰 브래디와 함께 했었잖아요. 그리고 드레이크 메이 또한 모든 유형의 패싱 어택을 선보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단지 그것이 패치 오펜스의 방향이 아닐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큰 물고기를 노리는 팀이에요. 때때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스티븐슨이 갑자기 50야드 러싱을 기록한다든지, 또는 케이션 부티가 40야드 캐치를 한다든지, 뉴잉글랜드라는 팀은 올 시즌 그들의 아이덴티티, 스플래시 플레이에 살고 죽는 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추구하고 이 경기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덴버의 디펜스가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텍산스는 분명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어느 순간 스티븐슨에게 20야드 러싱을 허용해요. 그리고 더글라스에게 28야드짜리 터치다운을 허용해요. 케이션 부티에게 32야드짜리 터치다운을 허용해요. 그리고 그 터치다운으로 경기는 벌어지고 경기가 끝이 납니다. 덴버의 입장에서 디펜스가 경기 내내 이 스플래시 플레이를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저는 벤스가 블리츠에 죽고 사는 것은 알지만 이번만큼은 자제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미 당신은 최고의 패스러셔진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수를 보내는 것은 물론 효과적이겠지만 때때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거예요. 드레이크 메이는 분명 현재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텍산스의 제로 블리츠를 상대로 그는 아주 멋진 28야드짜리 터치다운을 저번 주에 만들었어요. 그런 기회 자체를 저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덴버 입장에서는 우리 팀은 최고의 코너백 진이다, 패트릭 설테인이 있다, 아예 패치 리시버들 맨 커버리지에서 기회를 안 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하겠지만, 그건 휴스턴 텍산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라시티어 있고, 그들도 스팅글레 있고, 그들도 젤런 피틀이 있다고 믿고 왔어요. 단지 패치가 집요하게 그들을 공격했을 뿐이고 여러가지 결국 빅플레이와 페널티를 유도했어요. 아마 덴버에게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패트릭 설테인이 잘한다, 그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를 무시하고 다른 선수를 공격하면 돼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를 기록한 라일리 모스를 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덴버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커버리지로 인원을 배치하고 패치가 추구하는 스플래시 플레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디펜스 구조로 본인들의 D라인맨을 믿고 평소보다 좀 더 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도 그들은 최고의 디펜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그들은 러싱에 집중하고 패치 오펜스가 선보이는 다양한 타이트엔드 패키지를 통한 페이크 컨셉들,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미친듯이 블리츠가 돌아간다면 조시 맥다니엘스는 그 속에서 분명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DJ 무어가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마지막 이 위닝 터치다운을 거두었던 뭐 페이크 스크린 앤 고 플레이라든지 벤스가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패치는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러싱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핸더슨과 스티븐슨 모두 폭발적인 플레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러닝백들이고, 그들이 러싱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스킴적인 것들, 덴버의 D라인이 뭐 무적 같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공격적인 갭 슈터들이에요. 라인을 파괴하고 태클 폴 루스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선수들이지, 그들은 갭을 홀딩하고 더블팀을 찬찬히 이겨내는 것, 그건 그들의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결국 패치는 수많은 풀링 컨셉들, 새로운 갭을 창출하고 그들을 트랩해버리고 디펜스의 공격성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드레이크 메이에게 보호를 안겨주고 그들이 필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덴버의 오펜스 대 패치 디펜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러 스타뎀이 뛰는 덴버의 오펜스, 과연 점수나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션 페이튼 감독이 백업 쿼터백과 함께 했을 때 그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테디 브리지 워러와 또 테이섬 힐, 이 두 명의 백업 쿼터백들과 함께 8승 1패를 기록한 감독이었어요. 그 당시 드류 브리스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백업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아니 몇몇 팀들의 주전 선수들보다도 확실하게 나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션 페이튼은 그런 감독이에요. 그는 늙은 여우예요. 상대가 납잡아 볼 수 있는 백업 쿼터백으로 요술을 부립니다. 그 쿼터백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게임 플랜을 세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고 경기 도중에 심지어 때때로 그것을 조정해내요. 그래서 패치 디펜스는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흔히 보통 백업 쿼터백, 이 제러 스타뎀이 나오기 때문에 덴버의 오펜스는 짧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덴버 오펜스의 부진을 예상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덴버는 저번 주 리그 최악의 러싱 디펜스인 팀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도 러싱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초에 러싱에 대한 멘탈리티가 올해 그렇게 크지 않은 팀이었어요. 대신 그들은 짧은 패스를 러싱으로 대체하였고 그 패스들을 통해 쿼터백에게 빨리 리듬을 되찾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갔어요. 더군다나 현재 뉴잉글랜드의 디펜시브 태클들은 현재 미친 수준이에요. 저번 주 텍산스와의 경기는 제가 올해 본 이 한 팀의 러싱 디펜스 퍼포먼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수준이었어요. 텍산스는 6명의 오펜시브 라인 전보 패키지를 계속해서 선보였어요. 더 많은 수의 인원을 배치하고 더 많은 덩치들을 끌고 왔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더블팀으로 올라가자. 근데 패치의 디펜시브 태클들 밀튼 윌리엄스와 크리스찬 발머어는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어요. 지금 덴버도 마찬가지예요. 덴버가 지금 주전 센터도 없는 상황에서 러싱으로 그들을 제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모두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덴버는 짧은 패스 위주로 나설 것이다. 제러 스타뎀이 백업 쿼터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확신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상외로 공을 멀리 던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정규 시즌 2년 동안 경기에서 아예 공을 던지지 않은 제러 스타뎀이요. 2년 동안 아예 플레이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 그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를 뛰던 그 시절이나 그가 필드 위에 있었을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미친 듯한 공을 던지는 선수였다는 것이 제 기억에 있어요. 물론 그 패스가 정말 주전 쿼터백들처럼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다운필드에서 위협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션 페이튼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패치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 거예요.
저번 주 덴버는 정말 많은 오픈 기회들을 만들어냈어요. 먼 필드부터 가까운 필드까지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열린 공간들이 있었고, 빌스가 허용했던 것들은 패치 상대로 못할이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조던 험프리의 그 미친 듯한 다운필드에서의 폭발력, 밈스와 프랭클린의 그 스피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덴버는 공격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여기는 챔피언십이잖아요. 아무리 본인들의 디펜스가 강하더라도 오펜스에서 득점을 거두지 못한다면 슈퍼볼에 갈 자격이 없는 무대예요. 그리고 션 페이튼 감독은 알아요. 본인의 챔피언십 무대에서 스크린 패스만 20번 던지다가 집에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패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덴버를 상대로 저는 꽤 자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러싱에 대한 위협이 적은 상황에서 상대의 오펜스가 분명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들은 더군다나 코너백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크리스찬 곤잘레스, 즉 미친 듯한 셧다운 퍼포먼스를 매주 선보이고 있고요. 덴버가 어떤 리시버에게 그를 붙일지는 모르겠어요, 패치가. 하지만 누굴 붙여도 좀 답답한 시나리오의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커스 존스, 저번 주에 날라다녔어요. 볼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가 있었어요. 결국 션 페이튼은 칼튼 데이비스 쪽을 많이 노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 주에 부상으로 이제 빌스의 코너백이 데인 잭슨이 이제 레드존에서 백업 코너백이 잠깐 이제 교체되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션 페이튼 감독은 그쪽으로 바로 공을 던져서 바로 터치다운을 만들었잖아요. 칼튼 데이비스도 인터셉션을 기록해서 저번 주에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그거는 스트라우드가 진짜 공 자체를 칼튼 데이비스에게 패스했기 때문에 그런 뻥튀기 기록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가 보여주는 플레이 공격성, 경험, 이런 것들 물론 존중하지만 덴버를 상대로 했을 땐 페널티나 또는 빅플레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필드 위에서의 위협을 주었을 때 결국 가장 걱정인 것은 덴버의 프로텍션이에요. 물론 덴버의 오라인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센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프로텍션을 조정할 수 있는지, 패치가 정규 시즌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상대 쿼터백이 어리버리하다고 느껴졌을 때 보내는 이 블리츠의 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제러 스타뎀도 백업 쿼터백이잖아요. 분명 많은 블리츠를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보닉스의 경우는 그의 발로써 압박을 스스로 물리치고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제러 스타뎀이라는 쿼터백은 발이 없는 선수예요. 그가 과연 변칙적인 블리츠를 맞이했을 때 주전 센터도 없는 상황에서 보호 플랜을 잘 가동시킬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치명적인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다운필드 패싱 게임,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선 보호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픽을 한번 해봅시다. 경기의 라인은 명백히 어쨌든 패치의 우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5.5포인트 페이보릿, 사실상 백업으로 MVP를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덴버는 정말 이 보닉스라는 쿼터백이 당한 그 부상이 너무나도 뼈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챔피언십 무대예요. 그리고 덴버라는 팀은 단순 쿼터백 하나 때문에 챔피언십에 오른 팀도 아니에요. 경기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 경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처절했고 그건 관계없는 단계예요. 단지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양팀 감독들은 이 진흙탕 싸움을 기꺼이 할 감독들이에요. 그렇기에 일방적인 경기까지는 예상하려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몇 분위기를 읽고 싶어요. 패치는 벌써부터 본인들이 슈퍼볼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밀튼 윌리엄스는 인터뷰로 제러 스타뎀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텍산스를 이긴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샌프란시스코로 향해 있습니다. 저는 미쳤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니, 저는 제 스스로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덴버를 선택할 거예요.
이 경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컨디션이 분명히 좋지 않은 드레이크 메이가 다른 곳도 아닙니다. 지금 마일 하이 원정이에요. 쿼터백이 평소처럼 공을 던질 수 없는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고 팬들의 함성이 미친 듯이 큰 경기장이에요. 톰 브레디마저도 플레이오프에서 마일 하이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션 페이튼 감독이 무슨 짓을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제러 스타뎀, 이 쿼터백과 드레이크 메이, MVP 후보의 쿼터백의 격차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대 17, 덴버의 슈퍼볼 진출을 미친 척하고 한번 예측합니다. I think the first thing is we can't beat ourselves. Before we even try to attempt to do what we're capable of doing and what we want to try to do against a phenomenal defense, let's make sure we take care of our own house. We do the things that are necessary in terms of our overall operation and in being able to handle some things that we didn't do as good a job of. And like I told you guys, that's a collective, but those are all things that we can fix, and we can't afford to make those same mistakes that we made last week if we expect to try to be able to advance against this outfit. And so, and then it's about, after the ball is snapped, let's strain, let's understand how good these guys are, and let's, do a great job of just fighting our ass off through the cycle of the snap, because that's what's going to be required. 디비전 라이벌의 세 번째 맞대결. 사실 정규 시즌 중간쯤부터 이들의 매치업이 챔피언십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NFC 최고의 두 팀이잖아요. 분명 다른 팀들과 클래스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지금 이 경기 올라가는 팀이 결국 슈퍼볼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치열할 것입니다. 스프레드 라인이 현재 시옥스의 2.5포인트지만 지난 두 번의 정규 시즌 맞대결처럼 그게 필드골로 끝나든 아니면 연장전에 가서 2포인트 컨버전으로 끝나든 정말 접전의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램스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는 이 경기를 두 번이나 목격을 해왔어요. 정규 시즌에. 그리고 그것이 되게 오랜 일도 아니에요. 11주 차에 펼쳐진 경기에서는 21대 19로 램스가 2점 차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16주 차에서는 37대 38로 시애틀이 연장전 2포인트 컨버전으로 1점 차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두 경기 모두 1점 차, 2점 차로 끝났을 정도로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다. 무슨 일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경기 양상도 굉장히 비슷하게 끝났을 정도로 이번 경기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펼쳐졌었던 그 경기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샘 다놀드는 인터셉션을 범해요. 첫 경기에서는 인터셉션 4개가 나왔고요. 물론 모든 패스가 다 그의 탓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패스도 하나 있었지만 어쨌든 4개의 턴오버를 저질렀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2개의 인터셉션을 저질렀어요. 램스는 턴오버 배틀의 승리를 통해서 경기 중반까지 승기를 잡아갑니다. 그들은 착실하게 터치다운을 정립해 나가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리드를 해나가요. 하지만 4쿼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시애틀은 추격의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끈질기고 회복력이 있는 팀이에요. 디펜스의 패스러시마저 4쿼터에 살아나고 매튜 스태포드에게 펀트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 결과 막판 뒷심이 좀 더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은 1차전에 패배하기도 했고 2차전에는 승리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경기의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램스 오펜스 대 시옥스 디펜스, 램스가 1, 2차전 추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올해 그들의 아이덴티티였던 13 퍼스널이에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왜 션 맥베이와 그들은 정규 시즌 성공의 비결이었자, 그들의 아이덴티티였자, 그들의 트렌드를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13 퍼스널을 왜 플레이오프에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 그들에겐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죠.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 역전을 허용해서 경기에 질 뻔했고요. 시카고 베어스에게도 연장전에서 또 질 뻔했어요. 이제는 저는 그들이 아이덴티티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경기예요. 13 퍼스널을 통한 러싱, 그들은 정규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램스가 아무리 13 퍼스널, 3명의 타이트엔드, 아무리 필드를 무겁게 만들어 놔도 상관하지 않는 팀이에요. 오케이, 너네는 너네의 세계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살 거야. 끝까지 니켈 패키지와 투 하이 커버리지를 고집해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상대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성공을 거둔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면 될 뿐이에요. 램스는 반드시 이번 경기에서는 13 퍼스널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해요. 지금 매튜 스태포드마저 플레이오프에서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은 런에 대한 집념을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그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모션과 움직이는 블락커들, 블락 앵글을 시도 때도 없이 조정해내고 시애틀의 D라인이 쉽게 블락을 하지 못하도록 션 맥베이 감독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러싱 게임에서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이번에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매튜 스태포드를 좀 더 제한적인 상황에 밀어둔 채 그의 디시전이 조금은 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스태포드는 분명히 쉽게 흔들렸어요. 그가 이번 경기에서 단순히 샷건 포메이션에서 40번의 패스를 던진다면 저는 경기에 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정확히 리듬을 되찾기 전까지 맥베이는 스킴의 노력을 통해서 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2차전 경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맥베이는 시애틀 디펜스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그들의 매치 커버리지가 해당 라우트를 만났을 때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기에 그 라우트 아래로 또 어떤 라우트를 레이어를 배치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내어서 플레이들을 지시했어요. 그 결과 푸카나쿠와 200야드를 돌파했습니다. 드반테 아담스가 없는 경기였는데도 말이죠. 아마 아담스마저 이번 경기에 합류를 한다면 패싱 게임에 있어서 뭔가 활용할 것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2차전에 그들이 라인베커를 노렸던 것처럼 리시버로 라인베커 미스매치업을 노려도 되고요. 짧은 체크다운 패스를 통해서 드라이브 전진을 천천히 꾀해도 되고, 저는 램스의 입장에서 분명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 션 맥베이와 매튜 스태포드는 우리가 정규 시즌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시애틀에게 2포인트 컨버전으로 진 이후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들이에요. 시애틀의 디펜스는 이번엔 좀 정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튜 스태포드는 현재 블리츠, 이 추가적인 패스러셔를 보냈을 때 이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블리츠를 사랑하지 않는 시애틀 시옥스지만 이번만큼은 블리츠를 통해 스태포드를 직접적으로 압박 밑에 두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시카고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양 디펜시브 백진들, 위더스푼이나 이매너리, 이 블리츠를 잘하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블리츠에 가담시켜서 매튜 스태포드를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태포드를 흔들기 시작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기회가 나올 거예요. 러싱에서의 빅플레이는 최대한 억제한 채 패싱 다운에서의 압박으로 스태포드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시애틀이 이번 경기 보여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규 시즌에 매튜 스태포드는 블리츠의 황제였어요. 시애틀의 블리츠도 시뮬레이티드 프레셔도 잘 예측을 해냈죠. 그래서 로테이션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시버들에게 오픈이 열리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의 스태포드와 지금의 스태포드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 플레이오프에 접어들면서 매튜 스태포드는 이 블리츠의 대처 그리고 압박 상황에서의 퍼포먼스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스태포드가 무서워서 그냥 블리츠 안 할래, 그냥 투 하이 커버리지 유지하고 우리 그냥
잘하는 거 정적인 채로 남아있을래? 라는 선택을 한다면 저는 경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매튜 스태포드가 똑같은 디펜스를 3번을 만났을 때 이 선수는 굉장히 무서울 선수예요. 1차전에도 패싱 야드가 130야드였지만 2차전에는 457야드였어요. 그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시간을 주기만 한다면 저는 시애틀에게 힘든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애틀의 오펜스 그리고 램스의 디펜스도 분명히 재밌는 매치업일 거예요. 먼저 크리스 슐라 코치가 다놀드를 상대로 2경기 동안 도합 6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변장에 있어요. 모두가 샘 다놀드의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귀신을 봤어. 그 명언이 있잖아요. 샘 다놀드는. 포스트 스냅에서의 변장과 로테이션은 다놀드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고 인터셉션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램스는 그런 함정들을 여러 개 파둘 거예요. 그들은 많은 블리츠를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커버리지를 촘촘히 설정하지 않을까. 베어스와의 경기처럼 오히려 언더센터에서는 럼블리츠를 좀 가하면서 그들이 플레이 액션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시애틀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포기했었던 해도 안 되었던 이 러싱 오펜스가 플레이오프를 접어들면서 되살아났잖아요. 잭 차보네이의 부상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케네스 워커가 있어요. 그는 지금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는 홈런 타자예요. 지금 불을 뿜고 있어요. 방망이에. 그를 통한 러싱에서 정규 시즌 2차전 경기에 큰 성공을 보기도 했어요. 모션을 통해 램스를 로테이팅하게 만들고 코너백이 백사이드 B갭을 이제 커버하도록 위치하게 만들자 그를 향해서 케네스 워커가 55야드 터치다운을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그림을 이번 경기에서도 그리길 원할 거예요. 램스는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의 디펜시브 태클들이 다 작아요. 덩치로만 따지면 시애틀이 분명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러싱으로 램스를 상대로 전진을 해나가고 플레이 액션에서 그 누구보다 폭발적인 잭슨 스미스 지그바와 라시드 샤이드를 통해 중간 영역 이후의 야드를 노리는 것. 그게 바로 시애틀이 추구할 오펜스의 방향이에요. 램스가 온전히 막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샤이드라는 스피드스터를 막는데 애를 먹었어요. 샤이드는 DJ 무어가 아니에요. 라우트 중간에 멈추는 선수가 아니에요. 전력으로 정말 필드 끝까지 처음부터 뛰는 선수예요. 샘 다놀드의 미친 듯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 이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램스의 엣지러셔 제러드 벌스와 바이런 영이 최고의 경기를 펼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경기 양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오펜스 득점 1등 그리고 디펜스 실점 1등의 대결입니다. 실제로 두 팀이 양쪽으로 밸런스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램스가 그렇다고 디펜스가 별로냐, 시애틀의 오펜스가 별로냐, 이건 아닙니다. 또 그 부분에서도 양 팀은 서로 다 잘해요. 하지만 램스는 분명 오펜스에서 시애틀보다 유연한 팀이에요. 뭔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시애틀은 디펜스에서 램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유연한 팀이에요. 서로 어디서 뭔가를 더 보여줄 수 있느냐가 극명하게 다른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보통 창과 방패 대결은 보통 방패가 이기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2015년 덴버와 캐롤라이나의 슈퍼볼, 그리고 시애틀과 덴버의 2013년 그 슈퍼볼. 항상 디펜스가 큰 경기에서는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런데 저는 이번 NFC 챔피언십만큼은 창에 걸고 싶어요. 물론 매튜 스태포드와 션 맥베이가 현재 폼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베어스와의 경기력 똑같이 이번 주에 펼친다면 그들은 대참사가 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램스라는 팀이 이렇게 무너질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흔들렸던 것은 바로 이날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제가 램스를 개인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 무의식 중에.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션 맥베이는 뭔가 필살기를 숨기고 있다. 캐롤라이나나 시카고와의 경기는
뭐 그냥 해도 이긴다라고 뭔가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시애틀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뭐 앞으로 있을 슈퍼볼을 위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준비해왔지만 이번 경기를 위해서 숨겼던 것들, 그런 필살 카드들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반드시 꺼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시애틀 정말 좋은 팀이에요. 현재 뭐 슈퍼볼 페이보릿으로 지금 배당을 받고 있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샘 다놀드가 램스를 상대로 2번의 경기에서 6개의 턴오버를 저질렀던 일, 그리고 다놀드 본인이 현재 부상을 안고 있다는 점, 샌프란시스코라는 뭐 약체 팀을 상대로 어쨌든 큰 점수차로 졌으니까 약체로 부를게요. 약체 팀을 상대로는 샘 다놀드의 부상을 가리는 것이 성공했지만 램스를 상대로는 샘 다놀드가 전면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과연 그가 부상인 상황 속에서 MVP 쿼터백인 매튜 스태포드의 버금가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가 미지수예요. 저는 LA 램스가 정말 라시드 샤이드에게 킥을 차지만 않는다면 저는 스태포드와 맥베이의 2번째 슈퍼볼, 드반테 아담스 커리어 첫 번째 슈퍼볼 진출에 걸겠습니다. 27대 24 램스의 업셋으로 저는 가보게요. 네, 이상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대해서 픽을 해봤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경기 모두 업셋을 꼽았어요. 그리고 슈퍼볼 진출팀 덴버와 LA 램스, 이 션 맥베이 대 션 페이튼, 뭐 슈퍼볼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제가 미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업셋이든 아니면은 뭐 그대로 이제 정배로 가든 확실한 것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또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휴가를 썼어요. 이 경기들을 아주 재밌게 즐길 자신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같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챔피언십 리뷰로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Great leaders always give the credit to the others. And great leaders also take the blame when things don't go right. And that's how you endear yourself to a group of people. In fact, you should always point the finger back at yourself.